자, 6단원에서 안 들어가는 건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그 용어 하나만 안 들어가는 거고 혼합물의 분리 다 들어가는 거 맞고요. 아직 진도가 안 나왔어요. 굳이 그걸 왜 뺄까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크로마토그래피가 가장 쉽거든요. 그게 제일 쉬워요. 네, 혼합물 분리 중에서. 굳이 그걸 뺄 이유가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빼줬으니까 우리는 가죠. 자, 지구상에요. 다양한 종류의 뭐가 있냐면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소금이라는 물질인지 설탕이라는 물질인지 구별될까 안 될까? 구별될까 안 될까? 소금인지 설탕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니 없니? 있죠. 먹어보면 되죠. 알겠어요? 이렇게 지구상에 있는 물질들은 구별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건데 어떤 성질을 쓸 건데 라고 하는 물질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로 구분할래? 아니면 공통된 성질로 구분할래?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로 구분해야죠. 우리는요 여기 3명이 있지만 그 중에서 누가 누군지를 구별하는 방법 뭐야? 얼굴 보든지 DNA 보든지 알겠어? 지문 보든지 이런 것들 보잖아. 사람들도 구분되는 것처럼 물질도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그 물질을 구분하는 방법이 그 물질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을 이용해서 물질을 구분한다고요. 그걸 물질의 특성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물질의 성질은 물질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성질들을 얘기해요. 됐죠? 다른 물질과 차별화되는 특별한 성질을 우리가 물질의 특성, 이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다 구분할 수가 있어. 아무리 비슷해도 같은 물질이 아니면 다 구별할 수 있단 말이야. 됐어? 그러면 물질을 구분하는 데 쓰는 물질의 특성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교과서에 있는 건 5가지를 얘기합니다. 됐어? 그 중에서 너희들은 4가지를 배우지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물질을 구별할 때는 뭘로 썼냐면 맛봐요, 만져봐요. 됐어? 이거였거든요. 냄새 맡아요. 자, 이런 것처럼 맛을 본다든가 냄새를 맡는다든가 만져본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됐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과 그 오감을 도와주는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서 물질을 구분하는 방법을 우리는 겉보기 성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주로 맛을 볼 거예요. 냄새 맡을 거예요. 색깔을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촉감을 볼 거예요. 라고 하는 결정형, 쪼개짐 이런 것들 볼 거예요. 라고 하는 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으로 물질을 구분하는 걸 다 싸잡아 겉보기 성질이라고 하는데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은 아니죠. 왜? 소금과 설탕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소금이고 설탕이라는 가정이 없으면 그냥 먹어볼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위험하단 말이죠. 냄새도 독가스라고 하는 아이가 아니라는 전제 조건 하에 냄새를 맡는 거지 독가스일 수 있으면 우리가 냄새 맡지 않거든요. 그래서 겉보기 성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몇몇 개의 물질들을 구분하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인데 잘 쓰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물질을 구분할 때 쓰는 보편적 방법이 뭐냐? 그걸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4가지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그 중에 뭐 있어? 얘기해봐. 밀도 있어요. 또 용해도 있어요. 그 다음 뭐 있어요? 어느 점 있어요. 어느 점과 같은 말. 녹는 점. 이건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뭐 있어요? 끓는 점 있어요. 이 방법으로 물질을 구분할 거야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물질을 구분할 때 우리는 보편적으로 밀도, 용해도, 어는 점, 끓는 점 요 4가지 쓸 건데 그 중에서 밀도라고 하는 방법은 뭐야? 밀도가 뭔데? 라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첫 번째 밀도는 밀한 정도의 줄임말이에요. 됐어? 네. 밀도, 그 다음에 온도, 농도처럼 도는요 어떤 정도를 숫자로 표현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밀한 정도를 숫자로 표현한 거 이거 밀도라고 해요. 그 밀도를 한국말로 얘기하면 그 밀한 정도라는 건 그 안에 있는 입자가 얼마나 빽빽하게 들어가 있냐 빽빽한 정도라고 해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물질은 지구상에 3가지 상태를 가지고 있어. 무슨 상태? 고체, 액체, 기체. 그 중에서 고체는 입자들이 빽빽해서 규칙적 배열을 가지고 있어요. 맞죠? 액체는 약간 느슨한 배열을 가지고 있어요. 기체는 가장 불규칙한 배열로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장 멀어요. 이렇게 되죠. 그럼 가장 빽빽한 건 무슨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니
물질이라도 고체일 때 밀도가 제일 커요. 그 다음 액체예요. 그 다음 기체예요. 왜? 밀도는 빽빽한 정도라서 그 안에 있는 입자가 얼마나 빽빽한지를 나타내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열에 따라서 그 밀도의 크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 그럼 밀도가 큰 애는 가라앉니 뜨니? 가라앉죠. 그래서 고체인 애들이 가라앉아 땅을 만든 거고요. 그 위에 물이 고여 있는 거고요. 그 위에 공기가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밀도라고 하는 거 그 안에 있는 입자들이 얼마나 빽빽하냐, 빽빽한 정도를 표현하기 때문에 같은 물질이라도 고체일 때 밀도가 무조건 크다. 그 다음 액체다. 그 다음 기체다. 그래서 네. 그래서 실제로 그래요 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철덩어리가 있다고 치자. 철덩어리가 있다고 치자. 철고체야. 얘 질량은 얼마냐면 10g이라고 칠게요. 부피는 얼마냐면 부피는 10ml라고 칠게요. 그래서 네. 그랬다가 얘를 액체로 만들고 기체로 만들 건데 액체로 만들 때 질량 얼마? 질량 얼마? 그대로 10이에요. 왜? 질량은 보존돼야 되니까. 맞죠? 기체로 만들 때 질량 얼마예요? 그대로 10이에요. 근데 얘가 액체가 되는 순간 이 안에 있는 입자들의 사이의 거리가 약간 멀어지기 때문에 부피는 뭐합니까? 커져요. 그래서 계산하기 편하게. 그래서 액체가 됐을 때 부피가 고체일 때 10이었던 애가 20 됐다고 치자. 맞아? 기체일 때 부피가 극단적으로 커져요. 대략 한 1700배 커지는데 우린 계산하기 편하라고 1000ml 됐다고 치자. 뭐 이런 느낌이야. 그랬을 때 우린 다 배웠으니까. 밀도라는 건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하는가 말이야? 그러면 계산해보시면 얘는 밀도가 얼마입니까? 1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이 있기 때문에 단위는 그램 퍼 밀리리터 이게 밀도 단위잖아요. 맞죠? 네, 얘 밀도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0.5예요. 얘 밀도 얼마입니까? 네, 얘는 100분의 1이니까 0.01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상태가 달라질 때 밀도가 달라지는 이유는 질량은 변하지 않고 일정한데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밀도는 작아져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밀도라고 하는 거 그 아래에 있는 입자가 얼마나 빽빽하냐라고 하는 빽빽한 정도이기 때문에 같은 물질, 똑같이 철 고체, 철 액체, 철 기체라도 상태에 따라 밀도는 달라진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상태가 안 달라지면 여기 커다란 철이 있는데 내가 이 철을 그래서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자릅니다. 그래서 네, 이 철을요 내가 10등분으로 잘랐단 말이죠. 그 중에서 요 하나의 밀도는 아까 전체 밀도가 1이었잖아요. 이걸 10등분 하면 밀도는 그대로 1일까 아니면 10분의 1로 작아질까? 그대로 1이에요. 왜? 10등분을 하는 순간 질량도 10분의 1이죠. 부피도 10분의 1이죠. 그러니까 밀도값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죠. 알겠어? 그래서 밀도라는 건 같은 물질이라도 상태가 달라지면 밀도는 변하는 값이지만 같은 물질이고 같은 상태라면 크기에 따라 밀도는 변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칠판의 밀도가 10이라고 치자. 그럼 내가 칠판을 긁어. 손톱으로 긁어. 그럼 내 손톱에 칠판 가로 하나가 묻겠죠. 그럼 밀도 그대로 10입니다. 알겠어? 크기가 작아진다든가 모양이 달라진다고 해서 밀도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 네. 근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의 밀도의 크기 변화 이런데 딱 하나만 예외다. 그렇죠. 딱 하나만 예외입니다. 누구냐면 물이라는 아닙니다. 물은 액체 상태인 물일 때 밀도가 제일 커요. 그 다음이 고체 상태인 얼음이고요. 밀도가 제일 작은 건 기체 상태의 수증기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순서가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꼬맹아 얼음은 물 위에 뭐하니? 떠요. 그러니까 물의 밀도가 더 크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만 순서가 다를 뿐 얘네들을 뺀 물을 뺀 나머지 밀도는 고체일 때 무조건 커야 된다. 알겠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밀도는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다. 같은 물질이라도 이유는 상태가 바뀔 때 부피가 변하기 때문이다. 알겠냐? 네. 그래서 밀도는 빽빽한 정도를 얘기한다. 자, 그런가 하면 밀도는요. 뜨고 가라앉는 성질. 뜨고 가라앉는 성질을 나타내는 값이잖아요. 자, 그 중에서 뜨는 애는 밀도가 작은 애. 가라앉는 애는 밀도가 큰 애. 그래서 네.
그래서 이 뜨고 가라앉는 성질 차이가 생긴다는 거는 밀도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똑같은 액체더라도 액체 상태이지만 물질이 달라요.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기름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얘네가 섞이냐 안 섞이니? 안 섞여요. 왜 안 섞여요? 밀도가 달라서 그래요. 누가 가라앉아요? 네, 밀도가 큰 물이 가라앉고 그 위에 기름이 뜨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뜨고 가라앉는 성질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밀도 크기다. 되겠냐? 네, 그러면 여러분들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있어요. 똑같은 공기 있지만 온도가 달라요. 온도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 그 안에 있는 입자의 운동 속도가 달라지죠. 뜨거울수록 빨리 움직이니 차가울수록 빨리 움직이니? 뜨거울수록 빨리 움직여요. 하면서 막 뛰거든요. 그러면 빨리 움직인다는 얘기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찬 공기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아이들이고 뜨거운 공기는 얘네들이 막 뜨거워서 퍼져나가니까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입자는 4개니까 차지하는 질량은 4g이라고 치자. 근데 찬 공기일 때는 얘네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4ml라면 얘는 똑같이 4g인데 공간이 넓어지니까 차지하는 공간이 40ml야. 그러니까 찬 공기보다 더운 공기의 밀도가 훨씬 왜 작아. 이런 얘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찬 공기는 밀도가 커서 가라앉으려고 그러고요. 뜨거운 공기는 밀도가 작아서 뜹니다. 그래서 그 성질을 이용해서 에어컨을 어디다 설치하셔야 돼요? 위에다 설치해야 에어컨이 만든 찬 공기가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전체를 순환시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난로는 어디다 틀어놔야 돼요? 아래에 틀어놔야죠. 그래야 뜨거워진 공기가 빨리 위로 올라가니까 순환이 잘 되겠죠. 이렇게 위에다 틀면 병신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뜨고 가라앉는 성질의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밀도구나. 그래서 밀도는 물질의 빽빽한 정도이면서 뜨고 가라앉는 성질 차이를 만든다. 그래서 이러한 밀도는 우리가 측정하는 게 아니고 밀도는 뭐 하는 거야? 계산하는 거고요. 그 밀도를 계산하는 식이 지금 보여드린 대로 밀도는 부피분의 뭐다? 질량이다. 그래서 질량을 알고 부피를 알아야 밀도를 계산할 수 있다. 알겠어? 그래서 어떤 물질들의 질량과 부피를 잴 거야? 질량 뭘로 재? 어떤 저울이야? 양팔저울 또는 밑접시저울. 알겠냐? 이걸로 재고요. 부피는 뭘로 잴까요? 눈금 실린더. 박탱아. 눈금 실린더. 그러면 여기에 돌덩어리가 있어요. 우리가 정육면체 또는 모양이 일정한 애는 자로 가로 세로 높이를 재서 부피를 계산하면 돼요. 됐죠? 근데 모양이 불규칙한 돌 같은 애들은 부피 어떻게 잴까? 라고 하면 물이 들어있는 눈금 실린더에다가 물만 집어넣어 봤어요. 그죠? 그랬더니 물의 부피가 얼마였냐면 10ml인데 여기다가 돌을 집어넣으니까 물이 뭐합니까? 올라오겠죠? 그랬을 때 부피가 12ml가 됐어요? 그렇다면 돌만의 부피는 얼마란 얘기야? 2ml란 얘기야. 되겠어? 그래서 돌의 부피가 2ml인데 돌의 질량이 20g이야. 그렇다면 얘의 밀도는 얼마야? 10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부피는 눈금 실린더로 재고요. 질량은 양팔저울 또는 밑접시 저울로 재면 돼요. 근데 내가 이제 물어볼게요. 꼬맹아, 1g이 몇 mg이랑 같아? 뒤져. 1000mg이야. 알겠어? 네. 1kg이 몇 g이야? 1000g이야. 그래서 천천히야. 알겠어? 100 아니야? 그래서 양팔저울에다가 올려놓은 분돌이 500mg이야 라고 하면 0.5g이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바꿔놓고 계산해야 돼. 500mg은 0.5g이야. 알겠어? 이런 식으로 환산해서 계산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데 어떤 아이들의 부피와 질량값을 따로따로 그래프로 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줄 거라는 얘기죠. 자, 부피가 1이고 2고 3이야. 숫자 복잡하게 하기 귀찮으니까 질량이 1이고 2고 3이야. 그랬을 때 여기에 이렇게 물질들이 있어. 자, 이 중에 같은 물질 찾아. 뭐 이런 얘기 나올 거잖아요. A, B, C, D, E 이렇게 줬다고 치자. 여기는 5개의 물질이 있는데요. 몇 종류냐 라고 하는 거죠. 됐어? 그럼 같은 종류끼리 묶여버려야 되겠죠? 같은 종류인지 어떻게 알아? 밀도가 같으면 같은 종류야. 그러니까 밀도 계산을 하는 얘기야. 되겠어? A의 밀도 얼마니? 부피분의 질량 얼마? 1. B는 얼마니?
3분의 3이구나. 1. 됐어요? 네. 그랬을 때 같은 물질 누구야? A. A, B, B가 같은 물질이야. 됐어? 그래서 얘는 A, B, B가 같은 물질이고 그 다음에 C 다른 물질이고 그 다음에 B 다른 물질로 여기 세 종류의 물질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무슨 말인지 알아?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밀도를 계산할 수 있으시면 된다. 근데 그 중에서 밀도 값을 외울 거 딱 하나밖에 없죠. 물의 밀도 얼마다? 1이다. 됐어? 그러면 쟤네들을 물속에 넣었을 때 뜨는 애도 있고 가라앉는 애도 있겠죠. 누가 가라앉아요? 밀도가 1보다 큰 애 누구? C가 가라앉겠죠. 맞아요? 얘 밀도 2니까 누가 떠요? B. 라고 하면 밀도가 1보다 작은 2분의 1짜리 B가 떠요. 뭐 이런 얘기 하시면 되겠죠. 알겠어? 이런 식으로 밀도를 계산할 수 있으시면 된다 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서요 고체 액체의 밀도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기체의 밀도는요 온도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압력에 따라 부피가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질량은 똑같이 1g인데 얘 온도와 압력에 따라 기체의 부피가 막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온도가 0도씨 1기압일 때는 부피가 10ml였는데 0도씨 1기압이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에 20도씨 1기압이 되면 부피가 20이 돼요. 그러면 0도씨 1기압일 때 밀도는 0.1이었는데 그래서 20도씨 1기압이 되면은 밀도는 얼마가 되니? 0.05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체들의 밀도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부피가 바뀌기 때문에 기체의 밀도를 나타낼 때는 반드시 몇 도, 몇 기압에서 측정했는지를 반드시 표현해 줘야 된다. 알겠습니까? 네. 기체의 밀도는 온도와 압력을 반드시 기록한다 라고 하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밀도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물질의 특성 중에서 첫 번째 밀도가 뭔지 알았어요. 그럼 두 번째 녹는 점, 끓는 점으로 가죠. 녹는 점, 끓는 점으로 가는데 우리는 물질은 세 가지 상태가 있는데 상태는 변화시킬 수 있다. 뭐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됐어? 네. 그 중에서 고체 상태의 물질이 기억나니 액체 상태로 바뀌는 거 뭐라 그러니? 액체가. 중해 이 새끼야. 중해. 됐어?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커다란 비커 속에 얼음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열나 가열합니다. 그랬을 때 온도 변화를 그래프로 그려볼까요? 이 얼음의 온도는 영하 20도였어요. 그래서 얼음이에요. 근데 온도를 높이니까 영하 20도에서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온도가 몇 도가 되면? 0도가 되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일정해지죠. 그러면 온도가 일정한 건 내가 가열을 멈췄기 때문이야? 아니요. 계속 가열하는데도 온도가 일정해요. 그럼 가열하는데 왜 온도가 일정합니까? 네, 상태 변화하는데 모든 열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온도는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럼 거꾸로 얘기할게요. 가열하고 있어도 온도가 일정하다는 건 여기서 반드시 뭐가 일어나고 있다?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야. 됐어? 네. 그래서 고체가 액체로 바뀌어서 액체로 다 바뀌고 나면 더 이상 상태 변화를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 다시 온도가 올라가겠죠. 몇 도까지? 100도까지. 그래서 100도가 되면 다시 상태 변화하는데 모든 열을 쓰기 때문에 온도가 다시 뭐? 일정. 그랬다가 100도보다 온도가 높아지면 상태가 다 바뀌고 나면 다시 온도가 뭐해? 올라가. 됐어? 네. 거꾸로요. 얘를 찬물에다가 집어넣으면 온도가 낮아지겠죠? 낮아지다가 다시 100도가 되면 상태가 거꾸로 바뀌면서 온도 일정. 그랬다가 다시 내려가고 온도 다시 일정.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 온도가 변하는 구간과 변하지 않는 구간으로 나눠요. 그 안에 어떤 상태가 있는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중학교 1학년 때도 한 번 해봤어. 맞아. 그랬을 때 여기에 무슨 상태니? 이거 고. 이거 뭐니? 예. 고체가 액체로 바뀌죠. 네. 그 다음. 액. 그 다음 뭐냐? 액기. 그 다음 뭐냐? 기. 그 다음 뭐냐? 기액. 상태가 바뀌고 있어야죠. 됐죠? 그 다음 뭐니? 액. 그 다음 뭐냐? 액고. 그 다음 뭐냐? 고. 이렇게 간다고요. 맞아. 네. 그 중에서요.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이 상태 변화를 뭐라 그런다고?
융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온도를 뭐라 그런다고? 녹는 점을 이걸 뭐라 그런다고? 녹는 점이라고 한다.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걸 뭐라 그러냐? 기화. 기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온도를 뭐라 그런다고? 그런 끓는 점. 되겠어. 그래서 물은요 100도가 돼야 수증기로 바뀌어요. 그럼 거꾸로 수증기는 몇 도가 돼야 다시 물방울이 되니? 똑같이 100도. 됐어.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온도나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온도 똑같다고요. 자, 요 상태 변화 뭐라 그래요?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거. 이게 액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온도도 똑같으니까 이것도 뭐라고 부르니? 끓는 점이라고 불러. 똑같이. 얘도 끓는 점, 얘도 끓는 점.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이거.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거는 융해, 액체가 고체로 바뀌는 건 응고. 응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온도나 융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온도랑 똑같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얘는 이름을 구별해서 부르기로 했어. 됐어? 구별해서 부르기로 했어.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한다면 다시 물이 얼음으로 바뀌는 온도를 무슨 점이라고 한다? 네, 얘는 온도는 똑같지만 어느 점이라고 해요. 하지만 온도는 반드시 같아야 되겠죠. 같은 물질이면 녹는 점과 어느 점은 반드시 같아야 된다. 그러면 꼬맹아, 얼음은 0도에서 녹잖아? 맞죠? 얼음의 녹는 점이 0도예요. 그러면 큰 얼음은 0도에서 녹아? 작은 얼음은 0도에서 녹아. 그래서 이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이 온도는 물질의 크기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물질이 많던 적던 상관없이 똑같은 온도에서 얼고 끓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냄비에다가 라면 하나 끓일 물을 집어넣어도 10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서 끓기 시작하고요. 자, 커다란 냄비에다가 라면 10개 끓일 물을 집어넣어도 100도에서 끓겠죠? 차이점은 뭘까요? 끓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른 거죠. 됐어요? 자, 물이 양이 작으면 시간, 온도 이렇게 했을 때요. 얘네들의 온도가 빨리 올라가서 100도에 도달해서 끓기 시작해요. 근데 물의 양이 많아지면 온도가 똑같은 화력으로 가열을 해도 천천히 올라가 100도가 돼서 끓어요. 그래서 끓기 시작하는 온도가 같아지면 이건 둘이 같은 물질이야. 단지 양만 달라. 뭐 이런 얘기죠. 양이 많다고 해서 끓는 점이 더 높거나 하진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어는 점, 녹는 점, 끓는 점의 정치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알아? 자, 우리요 지구상에서 100도에서 끓는 거 누구밖에 없어? 물밖에 없어요. 그럼 똑같이 액체 중에서 에탄올이라는 액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도 있는데 에탄올은 몇 도에서 끓어? 78도에서 끓는데 물은 몇 도에서 끓잖아요. 그래서 몇 도에서 끓는지를 보면 그 물질이 누군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물질의 특성인데 왜 물질마다 끓는 점이 다 달라요? 녹는 점이 다 달라요? 왜 달라요? 그건 고체 상태일 때 분자 사이의 인력을 끊어야 액체가 되죠. 액체 상태일 때 이 인력을 마저 끊어야 기체가 되죠. 근데 물질마다 입자와 입자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의 세기 뭐지 말? 인력. 이 인력의 세기가 입자의 종류가 달라지면 인력의 세기가 뭐해지니? 달라져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물질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 어는 점 이게 물질마다 다른 이유는 입자마다의 인력의 세기가 달라져. 반드시 입자의 종류가 달라지면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달라져야 정상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보면 이거 누구네? 구별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에탄올은 78도에서 끓고 물은 100도에서 끓어. 누가 더 인력이 세다는 얘기니? 누가 더 인력이 세다는 얘기야? 빨리 여기 봐! 누가 더 인력이 세? 네, 끓는 점이 높을수록 훨씬 더 인력이 세니까 얘는 100도에 열을 받아야 인력이 끊어져. 얘는 78도에 열만 받아도 끊어져.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끓는 점이 높을수록 인력이 세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되겠어? 자, 이거 가지고 조금 어렵게 나오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름으로 얻은 세 종류의 물질이 있어요. 자, 세 종류의 물질이 있는데 얘네들의 뭐를 드릴 거냐면 얘네들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알려드릴 거예요. 요거 알려드릴게요. A라는 물질은 끓는 점은 500도고 녹는 점은 200도예요. 뭐 이럴 수 있어요. 얘는 100도이고 0도예요. 얘는 영하 50도고 영하 200도예요.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 지구의 평균 온도 거짓말 상온 몇 도? 25도. 그렇죠. 대략 15도에서 25도 사이를 상온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보편적으로 한 20도?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20도 정도 되는 상온으로 가져왔을 때 얘네들의 상태는 뭘까? 이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몇 가지 상태를 가지고 있다? 세 가지 상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화살표 하나 그려놓고 세 가지 상태로 자를 건데 이게 온도선이거든요. 자, 고체, 액체, 기체 중에 가장 낮은 온도에서 존재하는 상태. 그렇죠. 그래서 얘가 고체, 얘가 액체, 얘가 기체라고 써보자. 그러면 너네 머리에 있으니까 알겠죠.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온도를 뭐라 그런다고요? 아니, 온도를 뭐라 그런다고요? 녹는 점. 녹는 점. 알겠습니까?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온도를 우리가 녹는 점 이렇게 하기로 했고요.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온도를 뭐라고 하기로 했어요? 끓는 점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단 말이야. 그랬을 때 A를 보시면 A는 녹는 점이 200도고 끓는 점이 500도인데 현재 온도가 몇 도입니까? 25도. 자, 그럼 25도는 어디 있어요? 200보다 훨씬 더 아래쪽에 있겠죠. 무슨 상태예요?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됐어. 그래서 얘는 공기 상태로 존재하네. 한번 다시 할게요. B 같은 경우에는 녹는 점이 몇 도입니까? 0도. 끓는 점이 몇 도입니까? 100도. 그렇다면 현재 온도는 몇 도입니까? 20도. 20도 어디 있어요? 이거 두 개 사이에 여기 있죠. 그러니까 무슨 상태예요? 액체 상태예요. 됐어? 이런 얘기예요. 한번 다시 할게요. 자, C라는 물질은요. 녹는 점이 몇 도냐면 녹는 점은 영하 200도고요. 끓는 점은 영하 50도예요. 근데 현재 온도는 몇 도입니까? 20도. 어디 있어요? 가장 위에 있죠. 그러니까 무슨 상태예요? 기체예요. 됐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보면 특정한 온도에서 그 아이들이 어떤 상태로 존재할지가 예측된다. 알겠어? 그래서 이 상태 물어보는 문제들도 심심치 않게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그림 하나 그려놓으면 이거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에 끓는 점은 100도죠? 네. 물에 끓는 점은 80도죠? 네. 끓는 점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물의 양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물은 항상 100도에서 끓어. 그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기압. 1기압이라고 하는 지구의 평균 기압일 때 끓는 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 1기압보다 기압이 높거나 기압이 낮으면 끓는 점은 변해요. 그쵸? 그래서 이 끓는 점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딱 하나, 압력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이거에 따라 그 물질의 고유한 값이 끓는 점을 변화시킬 수 있더라. 됐죠? 그러면 그 중에서요, 너네 알아요?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 뭐지?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도 똑같아요. 높아집니다. 알겠어? 그러면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 뭐해질까요? 같이 뭐해진다? 낮아져요. 어렵지 않죠? 압력과 끓는 점은 같이 가는 거예요. 됐어?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도 높아져. 그러면 압력을 높이면 물에 끓는 점도 높일 수 있네? 그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있다. 너네 집에서 쓰잖아, 이 새끼야. 압력밥솥은요, 실제로요, 이렇게 냄비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뚜껑을 이렇게 덮어놔도 물이 기체로 수증기로 바뀌면 부피가 커지죠. 그럼 이 좁은 공간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뚜껑을 열어서 기체가 빠져나가고, 그래서 뚜껑을 들썩들썩 하는 거야. 기체가 빠져나가려고. 근데 기체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압력밥솥을 이렇게 꽉 눌러서 닫아버려. 그럼 물이 수증기로 바뀐 다음에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뚜껑이 안 열려. 빠져나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기체들이 잔뜩 있네? 그러면 기압이 점점 뭐해지겠어? 높아지겠지? 그러면 여기에 누르는 압력이 점점 세지니까 됐어. 물에 끓는 점이 뭐해진다고? 높아져요. 됐어? 네. 그러면 평상시에는 100도에서 물이 펠펠펠 끓는데 압력이 높아지면 100도에서 못 끓고요. 끓는 점이 120도, 150도 막 올라가.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동안은 냄비밥을 할 때는요 여기 물속에다가 쌀을 집어넣고 물의 온도는 계속 다 끓어서 물이 쫄아 없어질 때까지 100도만 유지하니까 100도라는 열로 쌀을 익히는 거야. 그건 우리가 먹었던 거야 냄비밥. 근데 압력밥솥으로 하면요 물에 끓는 점은 100도가 아니고 몇 도? 150도까지 올라간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 있는 쌀은 150도의 열로 익히는 거야. 그럼 어떤 쌀이 더 잘 익겠니? 150도의 열로 익힌 쌀이 훨씬 더 잘 익겠지. 그래서 압력밥솥으로 한 밥이 훨씬 더 찰지고 맛있어요 라고 하는 건 더 고온의 열을 줬기 때문이야. 알겠어요?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도 높아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거꾸로 압력을 낮추면 끓는 점도 낮아지는데 너네 산 위에 올라가면 압력이 점점 왜지? 낮아져요. 왜?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니까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약해지죠. 그래서 산으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산에 가서 밥을 하면 산에 올라가서 밥을 하면 기압이 낮아지니까 물이 100도에서 끓는 게 아니고 80도에서 끓는 겁니다. 그러면 80도에 열만 줘서 쌀을 익히니까 100도에서 익은 쌀보다 덜 익겠죠. 그래서 밥이 설이고요.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요즘은 산에 가서 밥하면 경찰 아저씨한테 철컹철컹 잡혀갑니다. 산에서 밥하면 산불 날까봐 요즘에는 산에서 밥해 먹는 거 금지거든요. 그래서 이 실험을 어떻게 할 거냐면 둥근마다 플라스크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팔팔 끓여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1기압이니까 100도에서 끓었겠죠. 됐죠? 그래 놓고요. 뚜껑을 덮어놓고 불을 끈 다음에 얘를 온도가 낮아지게 합니다. 몇 도? 대략 한 80도까지 온도를 낮춘 다음에 둥근 바닥 플라스크를 뒤집어요. 그러면 80도의 뜨거운 물은 밑에 있고요. 위에는 80도의 공기 있어요. 됐죠? 80도의 공기가 들어온단 말이죠. 자, 그래 놓고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학교 단식 좀 해새끼들아. 어떻게 했으냐? 이 위에다가 찬물을 확 부어요. 그러면 그 찬물에 의해서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게 누굴까? 공기죠. 그러면 공기의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공기가 움직이는 속도가 느려져요. 차가워지니까. 뜨거우면 뜨거워! 하고 움직이는데 차가우면 추우니까 지네들끼리 달라붙으면 그래요. 운동 속도가 느려집니다. 됐어? 그러면 운동 속도가 느려지면 그 찬 공기가 물을 누르는 힘의 세기가 뭐해질까? 빨리 움직이면 계속 막 누르는데 천천히 움직이면 살짝 누르잖아요. 여기는 압력이 뭐해진다고요? 낮아집니다. 됐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압력이 낮아지면 물에 끓는 점도 뭐해질까? 낮아집니다. 압력이 낮아지니까. 그래서 몇 도에서 80도인 상태에서 물을 다시 뭐합니까? 끓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공기방울이 막 생기면서 부글부글 끓이신 겁니다. 찬물을 부었는데. 알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왜 저한테 처음 듣죠?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했었어야 되는 얘기야. 알겠어? 학교를 다녔니? 그러면은 끓는 점이 압력에 따라 바뀐다는 얘기 들었었니?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물질의 끓는 점은 압력에 의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값이다.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1기압인 상태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물은 100도에서 끓어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다. 납득하냐? 이해되겠어? 네, 빨리 질문해. 너네들끼리 눈동자 주고받아도 소용없어. 저 새끼도 모르고 저 새끼도 몰라. 빨리 질문. 여기까지 이해돼? 이해돼? 네. 밀도는요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고요. 끓는 점은 압력에 따라 달라지는 값.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거꾸로 상태만 안 바뀌면 밀도값 안 바뀌어. 거꾸로 압력만 일정하면 물은 양에 따라서 끓는 점이 바뀌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된다. 근데 너네 알아요? 지구상에 있는 물질도 구분해야 되지만 물질에도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한 공간 안에 소금만 들어있어. A. 한 공간 안에 물만 들어있어. B. 근데 내가 소금을 물에다가 부어. 그래서 소금을 만들었어. 이런 물질도 존재할 수 있겠죠? 맞아요? 네. 그렇다면 물질들을 나누면 한 공간 안에 한 종류의
종류의 물질만 있대요. 한 종류의 물질만 있대요. 이런 물질들을 뭐라 그럴까요? 순물질이라고 할래. 됐어. 근데 한 공간 안에 소금과 물이 같이 있어요. 이런 물질을 뭐라 그럴래요? 혼합물이라고 할래요.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에는 한 종류의 물질만 있는 순물질과 여러 종류의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로 나눌 수가 있대요. 맞습니까? 그 중에서요. 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 건 순물질 상태에서 구분하는 걸까요? 혼합물 상태에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순물질 상태에서만 물질의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순물질은 물질의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순물질 상태에서 이게 물인지 소금인지 설탕인지 구분하는 거죠. 혼합물 상태에서 구분하는 게 아니고. 되겠어? 혼합물이 되면 물질의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금물이야. 자, 그럼 눈이 알아? 순수한 물은 몇 도에서 끓는다고요? 정확하게 100도에서 끓고요. 끓는 동안 온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끓는 동안 온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확하게 일정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수평한 구간을 만드는 건 순물질이에요. 근데 혼합물은 어떤 줄 아세요? 물이 끓으려고 그래. 100도가 돼서 여기에 있는 물이 나 끓어야 돼! 라고 하면 옆에 있는 소금은 그래 끓어! 라고 할까? 끓지 마! 라고 방해할까? 무조건 방해합니다. 혼합물은. 그래서 서로의 물질의 특성이 나타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방해한다고요. 그러면 100도에서 물이 끓으려고 하는데 소금이 끓지 말라고 방해하니까 100도에서 끓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소금의 방해를 끊을 수 있을 만큼의 더 높은 온도에서 끓는단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혼합물은요. 자기의 끓는 점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 끓는데 끓으면서도 수평한 부분이 생기지 않고 경사지면서 끓어요. 이게 바로 혼합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끓는 점을 보시면 수평한 구간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순물질이야 혼합물이야 이것도 구별이 가능해요. 알겠어? 근데 선생님 이거요 5% 소금물이었어요. 그래? 그럼 10% 소금물은? 방해가 훨씬 크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농도에 따라서 방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끓기 시작하는 온도의 시작점이 다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어느 점은 어때요? 거꾸로 물 몇 도에서 얼어요? 0도에서 얼어요. 그래서 온도를 낮추면 0도에서 물이 얼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소금물은 물이 얼으려고 그래. 나 0도니까 얼어야 돼! 라고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소금은 안 돼! 얼지 마! 그런다고요. 그럼 어디서 올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은 온도까지 내려가야 얼기 시작하면서 또 경사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5% 소금물이면 10% 소금물은 방해가 더 커서 훨씬 더 낮은 온도까지 내려가서 경사도 급하면서 얼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끓는 점이랑 어느 점을 보면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할 수 있고 농도가 진할수록 물질의 특성은 훨씬 더 아래쪽에서 나타난다. 훨씬 더 끓는 점은 위에서 나타난다. 되겠어? 네. 그래서 보면 순수한 물을 강물이라고 하고요. 소금물을 바닷물이라고 하면 누가 얼기 쉬울까요? 강물은 얼기 쉽지만 바닷물은 잘 얼지 않아요. 그래서 한강을 얼지만 태평양 물이 얼지는 않습니다. 왜? 어느 점은 훨씬 더 낮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얼은 점, 끓는 점, 밀도 이따위 것들로 우리는 순물질인지 아닌지, 순물질 중에서 누군지 이런 것도 구분할 수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용해도라고 하는 것들로도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데 용해도가 약간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 만점이 나오려면 얘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밀도하고 끓는 점, 녹는 점은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들어두시면 아는 건데 문제는 용해도가 약간 난이도를 갖습니다. 그래서 6단원 문제를 8개 낸다고 아까 그러셨나요? 7개 낸다고 그러셨나요? 그 중에서 용해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클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용해도라고 할 때 용해도라고 하는 건 용해되는 정도, 아까 밀도처럼 용해되는 정도를 숫자로 표현한 걸 용해도라고 할 거야. 그러면 용해가 뭔데?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용해가 뭔데? 라고 하면 예를 들어 보면 소금에다가 물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소금물 되겠지? 그 중에서요. 녹는 건 누구고 녹이는 건 누구니? 녹는 건 소금. 소금처럼 녹는 애를 뭐라 그래? 용. 지금 이 새끼야. 녹는 건 용질. 녹이는 거.
용매. 됐어. 그래서 저기에서 소금이 용질이고요. 물이 용매거든요. 그래서 소금이 물 속에 녹아 들어가고 있어요. ING. 진행형이요. 됐죠? 네. 소금이 물 속에 녹아 들어가고 있어요. 라고 하는 ING 진행형. 자, 이렇게 녹아 들어가고 있는 현상을 우리 뭐라 그럴까? 용해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어. 그래서 용해된 결과 만들어진 소금물을 뭐라 그럴까? 소금물을 뭐라 그러니? 용액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용어 4개를 정확하게 구별해야 된다. 됐죠? 녹아 들어가는 애들은 용질, 녹이는 애들은 용매. 그래서 녹아 들어가는 현상을 용해. 그래서 만들어진 물질을 용액이라고 하는데, 됐죠? 선생님, 이거 소금 물만 돼요? 물 소금은 안 돼요? 어차피 소금하고 물 섞여 있으니까. 소금 물만 돼요? 물 소금이라고 이름 바꾸는 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왠지 아세요? 용액의 이름을 적을 땐 무조건 물질의 이름을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용매의 이름을 얘기한 후에 뒤에 용액이라는 명칭을 붙이기로 약속했다. 과학자들이. 그러니 우리가 질산, 나트, 륨, 수, 용에 들어갔죠? 그 중에서요 질산, 나트륨은 뭐에 해당되는 거니? 용질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수는 뭐니? 이게 뭐니? 물. 됐어? 이게 바로 용매죠. 됐죠? 그러면서 보면은 물이 용매일 땐 물이라고 쓰지 않아. 물이 용매일 땐 뭐라고 써야 돼? 수용액이라고 써야 돼. 그러니까 이거 원래는 뭐라고 읽어야 돼? 소금, 수용액 이렇게 읽는 게 맞아. 알겠어? 우리 일상생활에서 소금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소금, 수용액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 물은 용매일 때는 물이라고 안 하고 수라고 부르기로 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우리가 소주를 뭐라 그러냐? 에탄올 수용액 이라고 얘기하잖아. 알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그러면 이거 소금 수용액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틀렸지. 왜? 소금은 그래서 화학식 이름이 아니잖아. 소금의 원래 이름이 뭐야? 염화나트륨. 그래서 얘 원래 이름이 뭐냐면 염화 나트륨 수용액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만 너무 일상생활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소금을 하니까 그냥 그대로 불러주는 것 뿐이야. 알겠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 다른 물질을 섞어서 용액이라는 걸 만들어. 자, 용액이라는 걸 만드는데 자, 이때 녹아 들어간다? 이거 잘못된 표현이죠. 사실은 녹는다는 건 고체가 액체되는 게 녹는 거죠. 그러면 소금이 물에 녹이면 소금 고체가 소금 액체되는 거니? 아니죠. 소금이 그냥 물 속에 섞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해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건 모르게 뭐 한다는 뜻이야. 섞인다는 뜻이고요. 소금 물 속에도 소금은 그대로 고체 상태로 있습니다. 상태 변화 안 한 겁니다. 알겠어요? 상태 변화는 녹는다와 다른 말이야. 그냥 고르게 섞여 있어요. 고르게 섞여 있으면 무슨 혼합물? 균일 혼합물. 거꾸로 얘기할게. 모든 균일 혼합물은 용액입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용액은 액체 균일 혼합물일까요? 액체 균일 혼합물일까요? 액체 균일 혼합물일까요? 용액은 어떤 게 용액이니? 상관없어요. 용액은요. 고체와 고체가 고르게 섞여 있던, 액체와 액체가 고르게 섞여 있던, 기체와 기체가 고르게 섞여 있던 모든 균일 혼합물을 우리는 용액이라고 부르는 거죠. 액체여야만 된다? 이거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합금 알죠? 순수한 금에다가 다른 금속을 섞어서 그래서 고르게 섞여 있는 금속을 만든 걸 우리가 합금이라고 하거든요. 이 합금도 용액입니다. 고체 상태 용액이야. 우리 합금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14K, 18K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거 균일 혼합물이야. 그러니까 용액이라고. 고체 상태 용액이라고. 그 다음에 액체 상태의 용액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금물, 설탕물, 질산나트륨, 수용액 뭐 이런 애들이죠. 그래서 무슨 용액, 무슨 수용액 뭐 이런 애들이 다 액체 균일 혼합물이에요. 그 다음에 기체와 기체가 섞여 있는 균일 혼합물도 있어. 뭘 것 같냐? 너 알아? 공기 이 새끼야. 공기. 질소와 산소가 8대2의 비율로 섞여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도요 기체와 기체가 섞여 있는 고르게 섞여 있는 균열 혼합물이기 때문에 기체 상태의 용액이야. 알겠어? 근데 우리 책에서는 마치 용액이 액체인 것처럼 액체를 예를 들어 설명하는 꼴이지 반드시 용액이 액체여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고르게 섞여 있는 균일 혼합물인 용액을 만들었다고 쳐봐. 근데 그 용액에 얼마나 녹았니라는 녹은 정도를 통해서요 용해도를 나타내면 그거 가지고 이 안에 소금이 녹아 있는지 설탕이 녹아 있는지 알 수 있대요. 그래서 물질을 구분하는 특성이 됩니다. 용해도를 보면. 자, 예를 들어서요. 여기에 자, 물 100g이 있다고 치자. 물 100g에 20도의 찬물이 들어있어요. 20도에 차가운 물 100g이 들어있어. 100g 들어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소금하고 설탕을 녹일 겁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니 안 배웠니? 배운 거로 시작.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자, 내가 여기다가 소금이나 설탕을 녹일 건데요. 녹일 때 조건 있어요. 언제까지 녹아? 언제까지 녹여? 더 이상 녹지 않는 상태, 멋진 말. 포화 상태가 될 때까지 녹일 거예요. 그랬더니 20도씨 물 100g에 소금이라는 애는 포화 상태가 될 때까지 녹이면 그래서 40g이 녹는데 설탕은 포화가 될 때까지 녹이면 100g이 녹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물은 하얀색 가루가 있어요. 그 하얀색 가루가 소금인지 설탕인지 구별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20도에 물 100g에 가져다가 포화가 될 때까지 녹여보면 되죠. 얘가 만약에 40g이 녹는다면 얘는 누구야? 소금이야. 100g이 녹는다면 누구야? 설탕이야. 알겠어? 이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포화가 될 때까지 녹은 양을 우리가 용해도라고 하고요. 그 용해도를 통해서 누군지 구별할 수 있는데 이 용해도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 그래서 네, 특정 온도에서 물 100g에 그래서 최대한 용질의 그람수 이걸 용해도라고 하는 거야. 특정 온도 물 100g에 녹인 용질의 그람수를 우리는 용해도라고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금이라는 애가 있는데 옆에 있어요. 20도씨라는 특정한 온도에서 물 100g에 최대한 녹이니까 이 소금이라는 아이가 40g 녹아요. 그럼 얘는 용해도가 얼마예요? 42. 그냥 이거야. 얘는 그냥 용해도가 40이야. 계산이고 뭐고 없어. 물 100g에 최대한 녹은 양을 나는 그냥 용해도를 읽어버리겠다. 이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근데 어려워요. 해볼게요. 그러면 설탕이 있어요. 20도씨의 특정한 온도에서 물 100g에 설탕을 최대한 녹이니까 100g 녹아요. 설탕의 용해도가 얼마예요? 말해봐. 설탕의 용해도 얼마예요? 근데 선생님 저는요 20도씨인데 물을 가져왔는데 물이 100g은 없어요. 물 50g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설탕을 넣으니까 설탕이 50g밖에 안 녹아요. 얘 용해도 얼마예요? 네. 용해도는 무조건 물 100g에 녹인 양으로 환산합니다. 그러면 물 50g당 50g씩 녹는다면 50g 두 개 있으면 100g이잖아요. 됐죠? 네. 그럼 100g에 녹는 양은 얼마라는 거야? 100g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용해도 100이라고 해야죠. 50이라고 하시면 뒤진다고요. 알겠어? 용해도는 무조건 물 100g에 최대한 녹은 양을 환산해서 얘기한 값이다. 알겠어? 그럼 내가 20도에 물 100g에 소금을 최대한 녹이면 40g이라서 용해도가 40이래? 그러면 20도씨의 똑같은 물인데 이 물이 200g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 안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은 얼마일까? 네, 80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용해도가 40이기 때문에 물이 200g 있으면 두 배 많이 녹았네?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되죠?
그래서 똑같이 물이 100g 있어도 같은 온도라도 거기에 포화가 될 때까지 녹는 양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 달라. 그래서 누군지 알 수 있어. 근데 선생님 거짓말 좀 마세요. 20도씨의 물 100g에 소금이 40g 녹는다고요? 근데 저는요 물을 더 뜨겁게 했어요. 물을 뜨겁게 해서 20도가 아니고 40도로 했어요. 물 똑같이 100g인데 그러면 소금이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양은 그대로 40g일까 아니면 달라질까? 달라지겠죠. 뜨거울수록 소금은 더 많이 녹아요. 그러니까 용해도 온도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온도마다 다 달라서 이 새끼들이 뒤지려고 세 명이서 수업하는 거 싫어하세요? 이거만 하고 잠깐 끓일 테니까 정신 안 차려! 자, 봐봐. 여기가 온도야. 그래서 네, 0도, 10도, 20도의 물, 30도의 물, 40도의 물, 물은 몇 도까지 있냐? 그렇죠. 50도의 물, 그래서 100도까지의 물이 있다고 치자. 그 물에 각각의 온도, 그 물에 100g 있다고 쳐. 그랬을 때 녹은 소금의 포화 양은 그래서 0도일 때는 3g밖에 안 녹았어요. 10도일 때는 5g 녹았어요. 3g, 5g. 근데요 20도일 때는요 최대한 녹은 양이 40g이에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걸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소금의 용해도 곡선이야. 맞아? 이렇게 돼서요 고체나 액체는 뜨거운 물일수록 훨씬 더 잘 녹거든요. 그래서 온도마다 용해도가 다 달라. 그 특정한 온도 몇 도인지를 보시고 용해도 값을 보셔야 됩니다. 알겠어? 네. 그랬을 때 보면 이 그래프만큼 녹였어. 무슨 상태? 포화 상태지. 그거보다 조금 덜 녹였어. 무슨 상태? 불포화 상태.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많이 녹였어. 네. 포화 상태. 되겠냐? 자, 고체나 액체는요 물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녹을 수 있는 최대량이 증가합니다. 됐어. 자, 어떤 애는요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애도 있고 완만하게 증가하는 애도 있지만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커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건 누구만? 고체와 액체를 녹일 때만 그래. 거꾸로 기체. 기체의 용해도. 기체를 물속에 녹여보자. 그래서 물에 기체가 녹아있는 대표적인 게 너네가 맨날 처음 하시는 거야. 탄산수. 탄산수는 물에 뭐가 녹아있는 거야? 이산화탄소라는 기체를 녹인 거잖아. 거기다 설탕까지 타면 사이다 콜라인데 그래서 네 우리는 교과서에 일반적으로 사이다 이렇게 써요. 자, 일반적으로 사이다는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사이다는 물에 이산화탄소만을 녹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산화탄소라는 기체를 최대한 녹이면 톡쏘는 맛있는 사이다가 되겠죠. 엄마가 여름에 너네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집에 올 때 더울까봐 맛있는 사이다 주려고 사이다를 어떻게 보관했다 주십니까? 냉장고에 엔드 뚜껑 덮어 보관하시죠. 아닌가요? 엄마가 너네 올 때쯤 사이다를 냄비에 넣고 끓여주시면 오늘 엄마가 나한테 감정이 있구나야. 알겠어? 사이다를 엄마가 보관하실 때 반드시 냉장고에 뚜껑 덮어 보관하시거든요. 자,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뚜껑을 덮어 보관하는 이유가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용해시켜 용해도를 높이려고 그래요. 그래야 톡 쏘는 사이다가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산화탄소와 같은 기체들은요 냉장고에 보관해. 다시 말해서 온도가 뭐 할수록 낮을수록 많이 녹아. 뚜껑은 왜 덮고 난리야? 압력이죠. 압력을 뭐 할수록 뚜껑 안 덮은 것보다 뚜껑을 덮은다는 얘기는 압력을 뭐 했다는 거야? 높일수록 용해도가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는 낮고 압력이 높아야 용해도가 커서 잘 녹아 이 뜻이거든요. 됐죠? 그래서 기체는요 거꾸로 온도에 따른 용해도 곡선을 그리면 고체나 액체와 정반대로 이런 그래프가 나온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얘가 바로 기체의 용해도 곡선이에요.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내가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온도가
물과 다른 물 두 개로 준비할게요. 하나는요 20도의 차가운 물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80도의 뜨거운 물이 들어있어요. 여기에다가 사이다가 들어있는 각각의 두 개의 실험관을 이렇게 넣을게요. 여기에 사이다가 요만큼씩 들어있단 말이에요. A, B, C, D인데 A는 그냥 사이다만 넣을 거고요. B는 사이다 넣고 뚜껑까지 덮을 거예요. 친절하게. C는 그대로 넣을 거고요. D는 뚜껑 덮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중에서 기체의 용해도가 가장 큰 실험관을 찾으세요. 그래서 용해도가 가장 낮아 기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험관을 찾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체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용해도가 가장 낮은 걸 찾아라 이 뜻입니다. 왜? 안 녹으니까 밖으로 빠져나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럼 이제 찾아. 용해도가 가장 큰 실험관. 그럴 것 같아. 냉장고에 뚜껑 덮어있는 거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됐죠? 그럼 거꾸로 기체가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거 뭘까? 기체가 가장 빠져나가는 거 정반대. 뜨거운 온도에 뚜껑 열었어야 되죠. 그러니까 뭡니까? C. 알겠어? 이거 찾는 겁니다. 알겠니? 얘는 시험에 이 그림으로만 나온다. 다른 그림 안 나온다. 알겠습니까? 용해도가 제일 큰 거 얘고요. 기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 얘입니다. 여기는 20도고 여기는 80도인데 마이너스. 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기체가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해되니? 이렇게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는요.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뿐만 아니라 압력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뚜껑을 반드시 덮어야만 가능하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물질의 특성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물질의 특성 5개 중에서 겉보기 성질은 배울 이유가 없고요. 초등 때 열심히 했으니까 밀도, 용해도, 끓는 점, 어는 점.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 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너네가 가지고 있는 11페이지 맨 밑에 그림. 11페이지 맨 밑에 그림. 이 책 없어요? 11페이지 맨 밑에 그림. 11페이지 맨 밑에 그림. 보이세요? 선생님이 칠판에 그렸던 그 그림이죠. 맞냐? 그리고 10페이지 맨 밑에 그림. 뭘까요? 녹는 점, 끓는 점으로 물질의 상태 확인하는 거. 보이시죠? 네, 그런 것들입니다.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12페이지, 13페이지 빨리. 12, 13. 필터 12, 13. 혹시 책이 없는 사람 있어? 아니지. 너는 졸려고 작정을 하니? 졸을 거면 왜 들고 다니는 거야? 앉을 생각을 해야지. 알거 아니야? 서진이 거야. 서지야 고마워. 네, 서진이 동생.
마스크 쓰면 우리 그래서 들려. 안 해봤어? 이거 하나만 먹어가지고 하나만 씻고 물 먹어도 바로 눈물 나오던데. 이제 먹어도 잠이 와. 아니 너무 익숙해. 근데 왜 처먹는 거야? 왜? 조금이라도. 자, 풀어서 채점도 했어. 글쎄요,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어디서 사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내가 타고 어디서 샀는지 모르네요. 배웠어? 네. 냄. 우리 부달년들은 수화상 다 풀었나요? 질문. 똥진아 다 풀었냐? 할만해? 오케이. 자, 저그 5번 어떤 거? 5번 5번. 몇 페이지 5번이지? 12페이지 5번 보시면요. 터는 녹는 점과 흐르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고 상온에서 물질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선생님이 아까 그려놓은 것처럼요. 이렇게 온도 그래프 하나 그리시고요. 네. 온도가 낮을 때가 고체,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기체잖아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온도를 우리가 녹는 점,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온도를 끓는 점 이렇게 표현해보세요. 그러면 중에서요. A는 녹는 점이 영하 218이고요. 끓는 점이 영하 183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25도라는 상호는 어디 있어요? 당연히 영하보다 훨씬 더 높은 여기가 25도겠죠? 그러니까 25도에서 무슨 상태야? 기체 상태야. 이렇게 그냥 가면 돼. 됐어? 한 번 더 해볼게. B 같은 경우에 녹는 점이 0도, 끓는 점이 100도란 말이야. 그럼 25도는 어디 있어? 0과 100 사이에 여기 있겠지? 그래서 얘는 액체 상태야. 납득해? 더럽게 쉽게 가르치고 있다. 인정해라. 가운데 이렇게 가는 거야. 또! 얘는 틀려오면 뒤질 거야.
됐죠? 네, 10분만 끌었다가 마지막 혼합을 분리가도록 하죠.